지금 유럽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나토 회원국 폴란드가 세계 최강국 미국의 전투기 대신에 아시아의 작은 나라 한국의 전투기 KF-21X를 선택했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진 건데요. 그 결과 미국 대사관에서 협박성 전화가 빗발쳤고 생방송으로 표결 과정까지 생중계됐다고 합니다. 방송이 나간 후 전 세계 방산업계는 충격에 빠졌고 각종 미디어와 SNS에 해당 영상이 일파만파 퍼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미국은 그녀의 전 남편까지 동원해 그녀를 막으려 했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폴란드는 왜 세계 최강의 동맹국 미국을 제치고 한국을 선택한 걸까요? 그리고 지속되는 미국의 압박 속에서 어떻게 이 결정을 밀어붙일 수 있었을까요? 그 놀라운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안나 코발스카입니다. 폴란드 출신 39살이죠. 직업은 국가안보국 군 현대화 총괄 차장이에요. 제 책상 서랍엔 늘 낡은 나침반이 하나 들어있습니다. 아버지 유품이죠. 폴란드 공군에서 미그 29를 몰던 분이셨어요. 돌아가시기 전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숫자가 거짓말하는 날은 오지 않는다. 그 말이 제 모든 판단의 기준이 됐죠. 2025년 봄이었습니다. 사무실 분위기는 이미 굳어진 상태였어요. F-35 도입이 거의 확정됐다고들 수군댔죠. 복도에서도 회의실에서도 모두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기정사실처럼요. 그런데 그날 아침 국방위원회에서 공문이 날아왔습니다. KF-21X 현장 검증을 공식 요구한다는 내용이었어요. 발트의 대잠 공백 보고서와 함께 통합 전장 네트워크 검토까지 묶여 있었죠. 책상 위에 펼쳐진 서류를 보는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형식적 검토가 아니었어요. 뭔가 시작되는 느낌이었죠. 그날 저녁 고모 헬레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62살인 고모는 항공부품 중견기업을 운영하세요. 아버지의 친동생이죠. 제게는 어머니처럼 저를 키워주신 분입니다. 안나, 국산화니 다변화니 하는 건 너무 위험해. 우리 회사는 서방 체계 납품으로 먹고 사는데 그게 흔들리면 어떡하니? 목소리가 떨리더군요. 고모 회사는 20년 넘게 미국과 유럽 방산업체에 부품을 납품해왔어요. 그게 생명줄이죠. 고모 말씀도 이해는 갔습니다. 현실이 그러니까요. 하지만 전 답했죠. 고모, 전 제가 맡은 일을 해야 해요. 전화를 끊고 서랍을 열었어요. 나침반이 희미하게 빛났습니다.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비행하던 날 가지고 계셨던 물건이에요. 숫자. 그게 답이라고 아버지는 말씀하셨죠. 모니터를 켜고 발트의 보고서를 다시 펼쳤습니다. 가용률, 탄약 재보급, 분산 전력. 이 숫자들이 무엇을 말하는지 봐야 했어요. 동맹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생존은 더 중요하죠. 폴란드는 역사적으로 너무 많은 것을 잃어왔으니까요. 200년 넘게 우리는 강대국들 사이에서 휘둘려왔습니다. 이번만큼은 우리 손으로 직접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실제 전장에서 작동하는지 숫자가 증명하는지를요. 보고서 마지막 장을 넘겼습니다. 수바우키 회랑 시나리오가 눈에 들어왔어요. 리투아니아와 폴란드를 잇는 좁은 복도. 유사시 가장 취약한 지점이죠. 여기서 답을 찾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의회 청문회장 문이 열렸습니다. 천장이 높은 회의실이었죠. 오래된 건물 특유의 무게감이 느껴졌어요. 의원들이 반원형으로 앉아 있었고 저는 중앙 증인석에 섰습니다. 손에 땀이 났어요. 조명이 얼굴을 직접 비췄죠. 눈이 부셨습니다. 다수 의원들이 예상대로 움직였습니다. 동맹 호환성이 최우선 아닙니까? 미국과의 공조 체계를 생각해야죠. NATO 표준에 맞춰야 합니다. 그 말들이 틀린 건 아닙니다. 맞는 말이에요. 하지만 뭔가 빠진 느낌이었습니다. 마치 절반만 말하는 것 같았죠. 그때 야당의 야책 보이치에흐 의원이 일어났습니다. 50대 중반, 날카로운 눈빛의 인물이죠. 군 출신이라고 들었어요. 실전을 아는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차장, 동맹 호환성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전 동부전선 실전 지표가 더 궁금합니다. 야책 의원이 자료를 들어 올렸어요. 가용률은요? 전투기가 경납고에 멈춰 있으면 소용없습니다. 탄약 재보급 체계는요? 일주일 싸우고 멈추는 전력이 무슨 의미입니까? 분산 전력 운용은 가능합니까? 집중된 기지는 첫날 표적이 됩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이 숫자들에 대해 답해 주십시오. 제 심장이 뛰었습니다. 바로 이거였어요. 제가 밤새 고민한 것들이었죠. 전 곧바로 답했습니다. 의원님 말씀이 정확히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중 트랙 평가를 제안합니다. 정치와 기술을 분리하는 겁니다. 스크린에 제가 준비한 자료가 떴어요. 발트해 지도와 수바우키 회랑이 나타났죠. 발트해와 수바우키 회랑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실증 체크리스트를 만들었습니다.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자는 겁니다.
RCS 실측, 대잠 연동, 분산 운용 복원력, 야전 네트워크 지연 시간까지요.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몇몇 의원이 고개를 끄덕였죠. 야책 의원이 미소를 지었어요. 좋습니다. 구체적입니다. 통과시킵시다. 다른 의원들도 하나씩 손을 들기 시작했습니다. 순식간에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그때였습니다. 뒷좌석 끝자리에서 익숙한 얼굴이 보였어요. 파벨이었죠. 제 전 남편입니다. 41살인 파벨은 지금 미국 방산 로비스트로 일해요. 5년 전 이혼했죠. 그가 여기 왜 있죠? 우리 눈이 마주쳤습니다. 파벨이 고개를 살짝 저었어요. 경고하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입모양으로 뭔가 말하는 것 같았어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 평가가 아니구나. 정치적 압박이 시작될 거라는 걸 직감했어요. 회의가 끝나고 복도로 나왔습니다. 파벨이 멀리서 전화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손짓이 급했죠. 누군가에게 보고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마 워싱턴이겠죠. 전 고개를 돌리고 걸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결심했습니다. 서랍 속 나침반이 떠올랐죠. 숫자를 믿기로 했습니다. 바르샤바 합동상황실로 한국 대표단이 도착했습니다. 3층 회의실이었죠. 창밖으로 비스와 강이 보였어요. 회의실 문이 열리고 6명이 들어왔습니다. 맨 앞에 선 사람은 박준호 단장이었어요. 40대 중후반으로 보였습니다. 회색 양복에 검은 넥타이, 차분한 인상이었죠. 정중하게 악수를 청하더군요. 안나 차장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한국어 억양이 섞인 영어였어요. 하지만 또렷했죠. 옆에 선 여성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34쯤 되어 보이는 짧은 머리에 날렵한 인상이었죠. 군복을 입고 있었어요. 폴란드 공군 조종사 제복과 비슷한 느낌이었습니다. 한국 공군 시험비행 조종사 윤서진입니다. 목소리가 또렷했어요. 악수하는 손에 힘이 있었죠. 조종사 특유의 단단함이 느껴졌습니다. 박준호 단장이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노트북을 열고 스크린에 연결했어요. 저희는 쇼를 하러 온 게 아닙니다. 작동하는 것을 보여드리러 왔습니다. 첫 슬라이드가 떴어요. 완전 내부 무장창 구조가 나타났죠. 매끈한 동체 내부에 모든 무장이 수납돼 있었습니다. RCS 최소화가 핵심입니다. 레이더 반사 면적을 극소화했죠. 다음은 AI 센서 융합 시스템이었어요. 여러 센서 데이터가 하나로 통합되는 과정이 보였습니다. 실시간 표적 분류가 가능합니다. 조종사 부담을 대폭 줄였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유무인 복합 운용은요? 우리가 가장 궁금한 부분입니다. 박준호 단장이 고개를 끄덕였죠. MUN-T 시스템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드론 4대를 동시 제어할 수 있어요. 조종사 하나가 5개 플랫폼을 운용하는 겁니다. 인상적이었어요. 스크린의 발트에 지도가 나타났습니다. 그단스크 항구와 헬 반도가 선명하게 보였죠. 대잠 연동 패키지도 준비했습니다. 그단스크 연안과 헬 반도 앞바다에서 실증하겠습니다. 폴란드 해군 자산과 실시간 연동할 겁니다. 윤서진 조종사가 말을 이었어요. 수바오키 회랑 야전형 이동지휘소에서 10초 내 표적 분류 시연도 가능합니다. 실전 시나리오 그대로요. 자신감이 느껴졌죠. 허세가 아니었어요. 진짜 준비해온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전 조금 놀랐습니다. 이 정도로 구체적일 줄은 몰랐거든요. 대부분의 방산업체는 화려한 브로슈어만 들고 와요. 하지만 이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회의가 끝나갈 무렵 윤서진 조종사가 조용히 다가와 말했습니다. 저도 아버지가 조종사였습니다. 순간 제 손이 멈췄어요. 커피잔을 든 채로요. 책상 서랍 속 나침반이 떠올랐죠. 그래서 차장님 마음을 조금은 알 것 같아요. 숫자로 증명해야 한다는 거요. 말이 아니라 데이터로요. 윤서진 조종사가 미소 지었습니다. 슬프면서도 단단한 미소였어요. 이상했어요. 처음 만난 사람인데 왠지 통하는 느낌이 들었죠. 같은 무게를 짊어진 사람끼리의 공감 같은 거였을까요? 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현장에서 봅시다. 박준호 단장이 일정표를 건넸어요. 3일 후 발트해, 5일 후 수바오키 회랑. 빡빡한 일정이었죠.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빠를수록 좋았어요. 발트에 상공이 눈부셨습니다. 그단스크 해군기지 관제탑에서 전상 안경을 들었죠. 오전 9시.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어요. 하늘 저 위로 은빛 기체가 떠올랐습니다. KF-21X였어요. 햇빛에 반사되는 날개가 아름다웠죠.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이제 시작이구나. 드론 4대 전개 시작합니다. 무전이 들렸어요. 윤서진 조종사 목소리였습니다. 차분하고 정확한 발음이었죠. 화면에 4개의 점이 나타났어요. 드론들이 일정한 간격으로 펼쳐지더군요. 마치 편대 비행하는 새떼 같았습니다. 폴란드 해군 소해정, 수상함 센서 네트워크 연동 확인. 박준호 단장이 옆에서 모니터를 가리켰습니다.
화면엔 실시간 데이터 스트림이 흘러갔어요. 초록색 선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죠. 이게 메쉬 네트워크입니다. 모든 노드가 서로 연결돼 있어요. 제가 준비한 시나리오가 시작됐습니다. 의사표적 투하, 대잠 추적, RCS 교차 측정. 숫자들이 실시간으로 떴어요. 마이너스 25데시벨, 마이너스 30데시벨. RCS 수치가 예측치와 거의 일치했습니다. 데이터 손실 발생. 갑자기 경고음이 울렸어요. 순간 긴장했죠. 화면 하나가 검게 변했습니다. 드론 2호 연결이 끊어진 거예요. 이럴 수가. 하지만 곧 화면이 복구됐습니다. 5초도 안 걸렸어요. 메쉬 네트워크 자동 복구 완료. 박준호 단장이 설명했습니다. 한 노드가 끊어져도 나머지가 연결을 유지합니다. 3노드 이상이 동시에 끊어지지 않는 한 시스템은 작동해요. 인상적이었어요. 전 메모를 적었죠. 다음은 육상 테스트였습니다. 차량으로 이동했어요. 수바오키 회랑까지는 차로 3시간 거리였죠. 리투아니아 국경 근처에 야전형 이동지휘소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위장막으로 덮인 텐트 6개. 안에 모니터들이 빼곡했어요. 군용 장비 특유의 투박함이 느껴졌죠. 시나리오 개시. 상황 통제관이 말했습니다. 화면에 표적들이 나타났어요. 14개였죠. 적 기갑부대로 설정됐습니다. MUN-T 구동. 드론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자동으로 분산 배치됐습니다. 표적 분류가 시작됐어요. 탱크, 장갑차, 자주포. 하나씩 식별됐죠. 우선순위 산출. 1순위 자주포, 2순위 지휘차량, 3순위 탱크. 타격 승인 요청. 스톱워치를 눌렀습니다. 9.8초. 10초도 안 걸렸어요. 실사격이 시작됐습니다. 첫 번째 표적 명중. 오차 2.7m. 두 번째 명중. 2.9m. 세 번째. 3.0m. 네 번째. 2.5m. 모두 완벽했어요. 처리 지연 20% 감소 확인. 데이터 분석팀이 보고했습니다. 기존 시스템 대비 의사결정 시간이 대폭 줄었다는 얘기죠. 뒤에서 고모 헬레나가 속삭였습니다. 안나, 이러다 우리 공장은 어떡하니? 목소리엔 불안이 묻어 있었어요. 현실적인 걱정이었죠. 전 돌아봤습니다. 고모 얼굴이 창백했어요. 고모 걱정 마세요. 국내 생산이랑 현지 정비 조건 넣을게요. 고모 회사도 참여할 수 있어요. 고모가 눈을 깜빡였습니다. 정말? 네. 폴란드 산업도 함께 가야죠. 그래야 지속 가능하니까요. 고모가 조금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전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시작일 뿐이라는 걸요.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였죠. 박준호 단장이 다가왔습니다. 차장님 만족하십니까? 전 고개를 끄덕였어요. 숫자가 말해주네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샤워를 하고 침대에 누웠죠. 온몸이 무거웠어요. 긴장이 풀리니 피로가 몰려왔습니다. 그때 전화벨이 울렸어요. 발신자를 보니 파벨이었습니다. 예상했던 전화죠. 안나, 잠깐 만날 수 있을까?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어요. 평소 파벨답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9시까지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관광객들이 오가는 조용한 곳이었죠. 파벨은 커피를 앞에 두고 말을 꺼냈습니다. 안나, 너도 알잖아. 동맹이 얼마나 중요한지. 한 모금 마시더니 이어갔어요. 지금 내가 하는 일이 그걸 깨트릴 수 있어. 워싱턴이 예민하게 보고 있어. 완곡했지만 압박이었습니다. 미국과의 관계를 생각해야 해. NATO 전체 틀을 생각해야 한다고. 전 커피를 한 모금 마셨어요. 씁쓸했죠. 커피 맛인지 상황 때문인지 모르겠더군요. 파벨, 전 동맹을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다만 우리 선택권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단일 공급원 의존은 위험하니까요. 파벨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숨을 쉬더군요. 안나, 넌 너무 이상주의적이야.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 정치가 있고 이해관계가 있어. 대화가 평행선이었죠. 30분을 더 앉아 있었지만 결론은 없었습니다. 오후엔 미대사관 측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무관이 직접 전화했어요. 차장님, 비공식적으로 우려를 전달하고 싶습니다. 정중한 어조였죠. 호환성 문제, 일정 문제, 기밀 공유 문제를 재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NATO 통합작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정중했지만 단호했어요. 압박이 본격화되는 느낌이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왔어요. 일부 장교들이 회의실에 모여 있었습니다. 문이 반쯤 열려 있더군요. 제 얘기를 하는 게 들렸어요. 차장님, 검증은 됐습니다. 숫자도 좋습니다. 하지만 신뢰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보수적인 태도였죠. 한 영광급 장교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30년 넘게 서방 체계로 훈련받아왔습니다. 너무 급하게 가는 거 아닙니까? 내부에서도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저녁엔 또 고모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안나,
우리 회사 대출 만기가 석 달 후야. 은행에서 압박이 들어오고 있어. 기존 공급망이 무너지면 정말 큰일이야. 직원이 200명이 넘어. 고모는 울먹이기 시작했습니다. 제발 신중하게 생각해줘. 내 고모만 생각하는 게 아니야. 그 가족들까지 생각해. 가족까지 압박하는 상황이 됐죠. 가슴이 무거웠습니다. 전 혼자 사무실에 남았습니다. 직원들은 모두 퇴근했어요. 창밖엔 바르샤바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불빛들이 반짝였죠. 서랍을 열고 아버지 나침반을 꺼냈습니다. 손에 쥐고 중얼거렸죠. 숫자에 충성한다. 아버지 말씀이 맞았어요.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거짓말할 수 있지만 데이터는 거짓말하지 않아요. 다음 날 고모를 다시 만났습니다. 고모, 제 계획을 들어보세요. 전 준비한 문서를 펼쳤어요. 현지화랑 부품 공동생산 MOU를 추진할게요. 한국 측이 기술 이전에 합의했어요. 고모 회사가 메인 컨소시엄에 참여할 수 있어요. 고모가 놀란 표정을 지었죠. 정말 가능해? 네. 정비 부품, 전자장비, 구조물까지. 폴란드 산업이 함께 성장하는 길입니다. 일자리도 늘어나요. 고모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안나, 정말 고마워. 내가 우리까지 생각해줬구나. 하지만 전 알고 있었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라는 걸요. 의회 표결이 남았죠. 데이터 재분석에 들어갔습니다. 팀원 5명과 함께 밤을 새워 숫자들을 들여다봤죠. 가용률, LCC, 분산 운용, 탄약 공급망, 모든 지표를 다시 계산했어요. 엑셀 시트가 수십 장이었습니다. 결과가 명확했습니다. 분산 운용과 현지 정비를 적용하면 출격률이 23% 상승했어요. 20년 LCC는 F-35 대비 약 48% 감소. 부품 현지화를 가정했을 때였죠. 탄약과 정비 사슬도 주변국 생산망과 연계하면 보급 리드 타임이 40% 단축됐습니다. 독일, 체코, 슬로바키아 라인을 활용하는 거죠. 전 정책 패키지를 만들었어요. 산업 조건 4가지를 묶었습니다. 첫째, 폴란드 정비센터 설립. 바르샤바 근교에 300억 규모로요. 둘째, 부품 공동 생산으로 고모 헬레나 회사를 포함한 폴란드 기업 컨소시엄 참여. 일자리 500개 창출 예상. 셋째, 조종사와 정비사 한국 폴란드 교차훈련. 기술 이전까지 포함. 넷째, 개방형 아키텍처로 NATO와 미국 자산 동시 호환. 링크 16도 연동 가능. 팀원들을 불렀습니다. 회의실에 모였어요. 우리는 전장 생존 지표로 선택합니다. 가용률, 보급, LCC. 이게 우리 기준입니다. 정치가 아니라 데이터로 결정하는 겁니다.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눈빛엔 불안도 섞여 있었죠. 당연합니다. 미국을 거스르는 일이니까요. 의회에 제출할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80페이지였어요. 그래프와 표를 빼곡히 채웠습니다. 모든 숫자가 명확했어요. 발트의 실증 결과, 수바오키 회랑, 데이터 RCS 측정치, CP 오차 범위, 처리 지연 감소율, 네트워크 복원력, 하나하나 검증된 수치들이었죠. 사진도 첨부했어요. KF-21X 비행 장면, 드론 편대, 실사격 순간. 마지막 장에 결론을 적었습니다. 단일 공급 의존 축소는 동맹의 균열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전력입니다. 우리는 NATO 일원으로서 더 강해질 것입니다. 이 문장이 제 메시지 전부였어요. 팀장이 물었습니다. 차장님, 정말 이 길로 가십니까? 돌이킬 수 없습니다. 전 답했죠. 네. 숫자가 증명했으니까요. 우리 군인들 생명이 걸린 문제예요. 팀장이 한숨을 쉬었어요. 압박이 거셀 겁니다. 워싱턴뿐 아니라 브뤼셀에서도 오겠죠. 알아요. 하지만 해야 해요. 우리 조종사들이 믿을 수 있는 전력이어야죠. 보고서를 봉투에 넣었습니다. 내일 아침 의회 사무국에 전달될 거예요. 오늘 밤이 마지막 고요한 시간일지도 몰랐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바르샤바 밤하늘이 고요했어요. 별이 몇 개 보였죠. 서랍 속 나침반을 다시 꺼냈습니다. 손에 쥐고 눈을 감았어요. 아버지가 이 순간을 보신다면 뭐라고 하실까요? 전 나침반을 가슴에 대고 기도했습니다. 내일이 심판의 날입니다. 숫자가 이기느냐, 압박이 이기느냐. 보고서를 가방에 넣고 불을 껐습니다. 국방부 대강당이 꽉 찼습니다. 500석이 모자랄 정도였어요. 의원들, 장교들, 기자들, 방산업계 인사들 모두가 저를 보고 있었죠. 긴장됐습니다. 연단에 섰어요. 손이 떨렸지만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목소리는 또렷하게 내야 했어요. 의원 여러분, 폴란드 국민 여러분, 발트해와 수바오키 회랑 실증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KF-21X가 떴어요. 드론 4대와 함께 비행하는 장면. 편대가 아름다웠죠. 대잠 추적 시퀀스가 이어졌습니다. 수중 표적을 식별하는 과정.
메쉬 네트워크 복구 과정. 노드가 끊어졌다 다시 연결되는 순간 모든 게 선명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RCS 교차 측정 결과입니다. 그래프가 나타났어요. 파란색 선이 예측치, 빨간색 선이 실측치. 거의 겹쳐 있었죠. 예측치와 실측치가 97.3% 일치합니다. 스텔스 성능이 검증됐습니다. 다음은 CPU 차였어요. 막대 그래프가 떴습니다. 평균 2.75m, 모든 실사격이 3m 이내 명중했습니다. 웅성거림이 들렸죠. 인상적인 수치니까요. 가용률 예측 모델입니다. 새로운 그래프가 나타났어요. 막대 3개가 비교됐습니다. 현지 정비 체계 구축 시 출격률이 23% 상승합니다. 부품 재고를 국내에 확보하니까요. 손으로 가리켰죠. 20년 LCC 비교입니다. 숫자가 크게 떴습니다. 약 48% 절감됩니다. 4조 5천억 원을 아낄 수 있습니다. 회의장이 술렁였어요.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습니다. 단일 공급 의존 축소는 동맹의 균열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속 가능한 전력입니다. 목소리에 힘을 실었죠. 우리는 생존 지표로 선택했습니다. 가용률, 보급, LCC. 이것이 폴란드 안보의 기준입니다. 조종사들이 믿을 수 있는 전력, 정비사들이 고칠 수 있는 전력, 국민이 부담 가능한 전력입니다. 기자석을 봤습니다. 파벨이 앉아 있었어요. 그의 전화기가 조용했습니다. 화면도 꺼져 있더군요. 울리지 않았어요. 평소 같으면 계속 통화했을 텐데. 침묵이었죠. 숫자 앞에 침묵.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질문 받겠습니다. 손이 10개 넘게 올라갔어요. 1시간 동안 답변했습니다. 모든 질문에 데이터로 답했죠. 동맹 호환성은요? 개방형 아키텍처로 NATO 자산 완전 연동 가능합니다. 링크 16, 데이터 링크 모두 됩니다. 도입 일정은요? 단계적 도입 계획이 있습니다. 2년 내 첫 편대 작전 가능합니다. 폴란드 산업은요? 일자리 500개, 부품 생산 300억 규모입니다. 조종사 훈련은요? 한국에서 6개월 교차 훈련 확정됐습니다. 마지막 질문이 끝났습니다. 표결에 붙이겠습니다. 의장이 말했죠. 방망이를 두드렸어요. 손이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 둘, 셋. 찬성표가 늘어났어요. 10, 20. 과반을 넘었습니다. 30, 40. 찬성 62, 반대 38. 가결됐습니다. 순간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죠. 연단을 붙잡았어요. 해냈습니다. 정말 해냈어요. 방청석을 봤습니다. 고모 헬레나가 천천히 일어서더군요. 눈물을 닦으며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다른 사람들도 하나둘 일어났습니다. 기립박수였죠. 소리가 대강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제 눈에도 눈물이 맺혔어요. 참았지만 흘러내렸습니다. 연단을 내려왔어요. 고모가 달려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안나, 정말 고마워. 내가 해냈어. 고모 눈에도 눈물이 가득했어요. 우리 함께 가는 거지. 전 고개를 끄덕였죠. 네, 고모. 폴란드가 함께 가는 겁니다. 6개월이 흘렀습니다. 계절이 여름을 지나 가을로 바뀌었어요. 바르샤바 인근 프루슈쿠프에 한국 폴란드 정비센터 기공식이 열렸습니다. 300억 원 규모의 시설이에요. 대통령과 국방장관이 참석했죠. 고모 헬레나 회사가 부품 컨소시엄에 정식 합류했습니다. 메인 파트너로요. 고모가 제 옆에 서서 말했어요. 안나, 내가 옳았어. 이게 우리 길이었구나. 회사도 살고 나라도 지키고. 고모 얼굴엔 자부심이 가득했죠. 해군 대잠 실증은 북해 연합훈련으로 확대됐습니다. 영국, 독일, 네덜란드가 참관했어요. 다른 NATO 국가들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죠. 노르웨이에서 먼저 연락이 왔습니다. 폴란드가 좋은 사례를 만들었다는 평가가 NATO 내부 보고서에 실렸어요. 단일 공급원 의존도를 줄이면서도 동맹 통합성을 유지한 모델이라고요.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제 사무실을 새로 꾸몄어요. 책상 위에 작은 유리 진열장이 놓여 있습니다. 그 안에 아버지의 나침반을 올려뒀죠. 더 이상 서랍 속에 숨겨둘 필요가 없었습니다. 자랑스럽게 보여줄 수 있어요. 아버지 말씀이 증명됐으니까요. 숫자가 거짓말하는 날은 오지 않는다. 정말 그랬습니다. 숫자가 모든 걸 증명해줬어요. 윤서진 조종사에게서 이메일이 왔습니다. 차장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함께 일할 수 있어서 영광이었습니다. 폴란드 조종사들과 훈련하는 날을 기대하겠습니다. 짧지만 따뜻한 메시지였죠. 전 답장을 보냈어요. 윤 조종사님 덕분입니다. 바르샤바에서 꼭 다시 만나요. 커피 한 잔 사겠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바르샤바 하늘이 맑았어요.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더군요. 가을이 왔죠. 새로운 계절입니다. 파벨에게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문자 한 통이었어요. 안나, 내가 옳았어. 인정할게. 숫자 앞에선 할 말이 없더라.
짧았지만 의미가 컸죠. 전 미소 지었습니다. 파벨도 결국 데이터를 인정한 겁니다. 팀원들이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차장님, 다음 프로젝트 회의 준비됐습니다. 방공 시스템 현대화 건이요. 일은 계속되죠. 끝이 없어요. 하지만 이젠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방법을 알았으니까요. 데이터로 증명하면 된다는 걸 배웠죠.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진열장 속 나침반이 햇빛에 반짝였습니다. 유리에 반사되는 빛이 아름다웠어요. 아버지께서 미소 지으실 것 같았습니다. 잘했다, 안나. 내가 해냈구나. 그 목소리가 들리는 것만 같았죠. 동맹을 부정한 게 아닙니다. 다만 우리 선택권을 지킨 겁니다. 데이터로 자립도를 키웠고 그게 폴란드 생존을 보장했어요. 이게 진짜 안보입니다. 숫자로 증명된 조종사들이 믿을 수 있는 안보. 고모가 전화했습니다. 안나, 저녁 먹으러 와. 내가 좋아하는 비고스 만들었어. 축하해줄게. 전 웃으며 답했죠. 갈게요, 고모. 6시에 뵐게요. 전화를 끊고 다시 창밖을 봤습니다. 폴란드 국기가 청사 위에서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어요. 빨강과 하양. 우리 조국의 색깔. 우리는 해냈습니다. 작은 나라지만 우리만의 길을 찾았죠. 강대국 사이에서 휘둘리지 않고 우리 방식으로 생존 전략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길은 숫자가 안내했어요. 거짓말하지 않는 숫자가요. 나침반이 다시 빛났습니다. 제 책상 위에서 조용히 빛나고 있었어요. 아버지, 딸이 해냈어요. 당신 말씀대로 숫자를 믿었고 이겼습니다. 이제 이 나침반은 숨겨둘 물건이 아닙니다. 자랑스럽게 보여줄 수 있는 증표예요. 폴란드가 선택할 수 있다는 증표. 우리도 우리만의 길을 갈 수 있다는 증표입니다.